사실 이 상용차하고 독점 시장이라서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더 이런 느낌이 들은지도 몰라요. 진짜 기대 안 했거든. 보통 작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많이 안 주잖아. 안녕하세요, 오토기호입니다. 스타리아 투어 11인승 LPG 모델 3.5L 240마력력 32kg 포스미터의 토크롤레는 LPG 엔진이 많이 좋아졌네요. 240마력이면 공짜 중량 감안하더라도 뭐 승차 정원을 다 태운다고 해도 그게 답답한 성능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문제는 지금 보시면은요, 수동 모드에서 3단에서 자, 다시 이번에는 50km에서 다시 자, 가속이 어떤 것 같아요? 초반 가속이 좀 굶든. 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240마력이면 계속 괜찮은 출력 아닌가? 이거 좀 많이 굽던데? 뭐 이렇게 지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사용차의 비밀이 나옵니다.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나 이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이 초반에 저회전 영역에서부터 이렇게 살랑살랑 이게 좀 반응이 빠르죠. 이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특히 메르세데스 벤츠는 지그시 눌러야 속도가 쑥 하고 붙는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반에 한 2000rpm 이상 넘어갈 때까지도 우웅 소리는 나는데 차가 빠르게 가볍게 나가는 느낌이 없어요. 요거는 이제 엔진 출력이 그만큼 떨어지거나 아니면 공차 무게, 그 다음에 총중량 대비 뭐 출력이 부족해서 나는 현상이 아니라, 이 상용차는요, 초반에 기어비 세팅을 너무 가열차게 해서 가벼운 느낌을 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짐이 갑작스러운 가속으로 인해서 앞으로 쏠리거나 뒤로 쏠리거나 이런 문제가 생겨요. 3000rpm 정도로 도달이 돼서 깊이 눌러야지만 반응이 나오게끔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 운전하듯이 지그시 눌렀는데 별 반응이 없어. 그래서 조금 눌렀는데 그냥 하다가 초반에 좀 답답해. 그러지만 보세요, 한 4000 정도 넘어가니까 훅 하고 나가죠. 이 세팅이 바로 상용차의 엔진 세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이런 느낌들은 이제 초반 담력이라든지 중반, 후반 이런 출력 배분들은 변속기가 합니다. 그래서 변속기에서 이제 토크를 어떻게, 회전수 대비 어떻게 조정해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데, 이 저단 쪽이나 저회전 구간 쪽에서 너무 가볍게 치고 나가는 힘을 상용차에다 만들어 놓으면, 여기 이제 짐 카고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짐도 많이 실어야 되고 또 사람도 많이 실어야 되는데 11명 타고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살짝 누르는데 툭툭툭 이렇게 치면은 뒤에 탄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멀미 난다 그러겠죠? 네, 불편감을 호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지긋한 느낌을 준다. 하지만 이제 240마력이 지금 이 자체를 감안을 했을 때 아주 충분한 힘이라고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뭐 상용차로서는 괜찮은 힘입니다. 네. 어차피 얘는 속도 제한이 있으니까 110km. 네, 110km 이상 못 내요. 네. 그렇기 때문에 240마력이 막 넘쳐. 네. 이걸 이미 해제하고 만약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면 큰일 납니다. 상용차는 법 한도 내에서 110km로 안전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110km를 내는 출력으로 240마력이면 좀 너무 뭐랄까 쓸고커니지. 아무리 110km 내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힘은 좋을수록 좋은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200km를 들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사가 100km 정도 들 때는 어떻습니까? 시험시험 아주 뭐 가뿐가뿐하게 되죠. 그리고 부상 염려도 없고 훨씬 더 편안하게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은 나무랄 데 없다. 110km, 시속 110km를 내야 되는 상용차로서는 뭐 이 정도는, 초반 담력에서 느껴지는 굼뜸은 상용차의 특징이다. 짐을 싣거나 많은 사람을 실었을 때 초반에 가뿐가뿐하게 움직이게 되면 불편감을 주거나 짐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승차감 관련해가지고 얘기들이 많죠. 어떤 사람들은 승차감이 별로 안 좋다. 어떤 사람들은 뭐 승차감이 좋다. 뭐 이렇게 얘기가 엇갈리느냐. 이건 경험차입니다. 이 상용차를 많이 경험했던 분들은 이 스타리아 타고 나서 아마 대부분 상용차 승차감이 되게 좋은데, 특히 아스팔트나 매끈한 도로를 다닐 때는 이게 상용차인지 아닌지 구분이 잘 안 가요. 세련됐어. 네. 이 세련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전륜구동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후륜구동에서 전륜구동, 그 다음에 리지드 엑셀에서 멀티링크로 뒤쪽이 바뀌었어요. 아무래도 전륜구동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뭐 출력적인 어떤 체감 성능 면에서 동일한 출력이라도 조금 더 출력이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륜 쪽이 출력을 걸어서 리지드 엑셀로 해서 따라오는 것보다는 멀티링크로 해서 앞쪽에 출력이 걸려 있으면 뒤쪽으로 그냥 보조를 맞춰가지고 부드럽게 댐핑을 해주는 그런 방식들이 승차감에서도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구조적으로. 물론 얘는 이제 고중량, 그러니까 총중량, 공차 중량하고 총중량하고의 그 갭이 크기 때문에 짐을 싣거나 사람이 가득 실렸을 때 그 무게, 수직으로 누르는 하중도 잘 견뎌야 되기 때문에 이 멀티링크 스프링이라든지 속압저버, 그 다음에 뭐 암이라든지 부싱 이런 것들이 다 단단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차로 다닐 때는 이게 느낌이 좀 안 좋아요. 근데 예전에 그 스타렉스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매끈한 도로에서도 살짝 도로의 이음새라든지 약간 파인 부분을 가면 여지없이 퉁탕 퉁탕 이랬거든요. 얘는 근데 그런 느낌이 없어요. 지금 도로 이음새라든지 약간 홈파인 데로 들어가도 그냥 툭툭툭 하고 잘 넘겨요. 그 다음에 살짝 굴곡이 생긴 것도 뭐 미니밴 수준에 완전히 근접하진 않지만 비슷한 형태로 해서 그런 굴곡들도 잘 넘기고요. 하여튼 이 댐핑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네. 그래서 예전에 상용차를 많이 이용을 하셨거나 아니면 상용차를 특히 이렇게 혼자 많이 이용을 하신 경험이 있거나 또 뭐 카고 모델을 이제 공차로도 많이 이용해 보신 분들은 이 승차감의 차이를 안다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경험이 없이 SUV 뭐 미니밴 정도만 경험을 하시면 이런 승차감이 뭔가 좀 내가 경험했던 것에 비해서 약간 좀 거칠지 않나? 뭐 이런 느낌? 투박하지 않나?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런 사람들도 본인이 느낀 바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거짓말하는 건 절대 아니지. 네. 하지만 이 경험의 한계라는 게 뭐든지 사람은 좀 이게 좀 예민한 얘기긴 한데 딱 경험한 만큼 아는 만큼 이게 보이기 마련이에요. 네. 그래서 내가 경험한 차들이 사용차에 다양한 경험이 없게 되면은 이거가 비교군이 없게 되니까 이 스타리아와 비교군, 제대로 된 비교군이 없게 되면 이거를 세단이나 SUV나 미니밴에 비교를 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지금 옆에서 이렇게 타고 있는데 네. 미니밴, 뭐 시에나라든지 오디세이, 뭐 카니발에 비하면은 이 매끈한 도로 다닐 때 승차감은 어떤 것 같아요? 네, 이게 상용차라는 느낌이 크게 없는. 네, 그죠? 이질적이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멀미 날 것 같아요? 아니 뭐 딱히 그렇죠. 네. 댐핑이 좋아서 성능에 오히려 저 놀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스타리아가 그 상용차를 지금 이 도로가 네. 파인 도로예요. 순간 도로의 질이 바뀌면서 네. 높낮이가 바뀌었는데도 그냥 쑥 하고 지나가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 스타렉스 또 1톤 트럭, 뭐 상용 짐차 뭐 이런 데서는 경험하기가 좀 어려웠던, 기대하기 어려웠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승차감은 대체적으로 많이 좋아졌다. 이게 맞아요. 이게 뭐든지 리뷰라는 것은 그 항목에 맞게, 상품의 성격에 맞게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절대적인 기준을 하나 딱 놓고 그 절대 기준에 맞춰서 평가를 하면 안 돼요. 상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어쨌든 스타리아 승차감은 좋아졌다가 팩트라고 저는 봅니다. 자, 옆쪽 회전 구간인데요. 뭐 안정감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요. 확실히 승차감이 좀 부드러워졌잖아요. 네. 기존의 스타렉스에 비해서는 롤이 약간 좀 있네요. 이게 완전히 확실히 승차감을 좋게 하려면 이렇게 코너 돌 때 롤은 조금 발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 트레이드 오프예요. 네. 그런데 빠른 속도에서도 뭐 이렇게 안정감이 이렇게 떨어진다, 불안하다 이런 느낌은 별로 느껴지지는 않네요. 그리고 또 방음 대책이 굉장히 잘 돼 있네요. 생각보다는. 네. 이게 보통 상용차들이 이렇게 유리 쪽으로 들어오는 방음은 사실 좀 그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요게 이중 차음 유리 지금 안 들어가 있고 워낙 유리가 커서 측면 쪽으로는 소리가 좀 많이 들어오는 반면에 하부 쪽으로는 또 생각보다 소음이 많이 안 들어와요. 그 다음에 하부에서 진동이 생겼을 때도 퉁 하고 소음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약간 텅 네. 텅 하고 한번 이렇게 필터가 되는 듯한 느낌. 여기도 지금 이음새인데 보세요. 네, 지금 한 번씩 소리를 머금어서 뱉는 그런 느낌이에요. 요런 부분에서 기존의 스타렉스보다 많이 좋아졌네. 네. 좀 편하네. 좀 약간 승차감이 좀 더 좋아졌고 고급스러워졌네. 이런 느낌들을 받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브레이크는요, 일단 이 현대도 그렇고 기아도 그렇고 이니셜 바이트가 강하죠. 네.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에 이니셜 바이트가 전혀 안 강합니다. 초반에 브레이크 담력이 좀 더 무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 왜 그럴까? 그것도 사용차이기 때문에. 그렇지, 바로 상용차이기 때문에. 상용차는 왜? 짐을 실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KA처럼 발목만 까딱하는데 팍 걸려봐요. 이니셜 바이트가 초반에 한 45, 50이 물려있어. 네. 그러면 짐이 앞으로 막 쏠렸다가 뒤로 쏠렸다가 장난 아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길이가 5.25m란 말이에요. 네. 그리고 11명이 탑승을 하게 되면 3열까지 있어요. 지금 4열이지? 4열까지 있어요. 지금 운전석을 제외하고 3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2열, 3열, 4열에 탑승한 그 탑승자들이 이게 앞쪽에서 이렇게 탁 걸었는데 브레이크가 예민하게 팍팍 먹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 초반 이니셜 바이트가 강하게 먹게 되면 그야말로 멀미가 난다고. 네. 앞쪽으로 쏠리고 뒤쪽으로 쏠리고 짐도 문제지 뭐. 그래서 이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초반 담력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그래서 초반 담력은 약간 좀 부드럽게 먹게 하면서 중후반 쪽으로 가면서 압력이 조금 더 강하게 걸리게끔 세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상용차들의 모델의 특징이 뭐냐면 가속 페달하고 이 브레이크 페달의 높이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그리고 이거 밟을 때의 거리가 되게 길어요. 이걸 이렇게 해놔야 돼. 왜냐하면 부드럽게도 해놔야 되지만 이거를 예를 들어서 레이싱카처럼 아니면 스포츠 세단처럼 페달의 담력 자체를 짧게 해놓잖아요. 네. 그럼 이게 운전자가 조절하기가 굉장히 피곤한 거예요. 이걸 깊게 넓게 해놔야 이걸 살살 밟으면서 세밀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총중량이 많이 나가는 상용차들은 운전자가 편안하면서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가속 페달하고 브레이크 페달이 높이가 다르면 뭘 잘 못해요? 뭘 하기가 힘들어. 시렌토 같은 거 하기가 힘들지. 근데 이걸 무슨 시렌토를 해? 그렇죠. 상관없지. 그러니까 페달이 높다 해서 사실 이렇게 높게 되면은 가속 페달 밟은 다음에 이 발목을 높이 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페달을 옮길 때 발의 움직임 자체가 동선이 커져요. 당연히 불편하지. 네. 그런데 잦은 이 페달의 반복적인 조작이 얘는 필요가 없는 차거든. 네. 그리고 시속 110km가 한계니까 이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제동을 할 때 부드럽고 세밀하게 섬세하게 걸 수 있도록 페달을 세팅을 하고 초기 이니셜 바이트도 지금 많은 탑승자들을 태웠을 때도 불편감이 없거나 뭐 짐이 쏠리는 일이 없도록 초반 이니셜 바이트를 강하게 설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브레이크가 리니어합니다. 초반서부터 후반까지. 오히려 초반이 조금 더 덜 설정이 되어 있고 중반 후반 쪽이 더 강하게 설정되어 있는 그런 세팅이에요. 요게 상용차의 특징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 보면은 이 상용차 리뷰를 하실 때는 좀 이전의 상용차에 대한 경험도 좀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다양한 그 상용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경험들도 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차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운전의 편의성, 장시간 운전 시의 효율성, 시야 확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얘는 시야가 너무 좋아. 과할 정도로 좋아요. 이렇게 좋을 필요까지는 없거든. 네. 차선이 다 보여 옆에. 차선까지 보이면 좋지. 이런 상용차를 탈 때 가장 불안한 게 뭐냐면 앞이 짧으니까 충전했을 때 앞쪽이 막 이렇게 날 치고 들어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대시보드가 저 멀리 가 있단 말이에요. 얘가 지금 많은 분들이 뭐 물고기 디자인이다, 메기 디자인이다, 쏘가니 디자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앞이 이렇게 쭉 빠진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어색하다 그러는데 이게 안정감 차원에서는 되게 좋아요. 이 앞쪽에 엔진룸을 위한 충분한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서도 외형적으로도 디자인이 독특한 실루엣을 주고 또 굉장히 유니크한 느낌을 주잖아요. 그런데 대시보드들 저렇게 넓게 이렇게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쭉 뽑아 놓으니까 심리적으로 어때요? 사고가 나도 멀리 있는 거. 엔진에 치여서 죽을 일은 없겠구나 뭐 그런 느낌, 심리적인 안정감을 또 주는 면에 있어서 괜찮아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상용차의 장점은 수납 공간이 많아야 되는데 얘는 수납 공간이 최강이지 뭐. 수납 공간이 너무 많아. 보시다시피 엄청 많죠. 이 도어에서 수납 공간이 3개나 돼요. 맨 위에도 작게 하나 있고 중간에도 있고 아래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부분 대시보드 패널, 모니터 패널 아래쪽에도
굉장히 깊은 네. 게. 이게 이제 좌석이에요. 네, 그럼 이렇게 11인승 올리면 보면. 11인승으로 하면 이게 좌석인데 이렇게 해놓으면 또 요게 좋은 수납 공간이 또 생기고요. 그 다음에 요 대시보드 위쪽에도 심지어는 계기판에 여기도 수납 공간이고 네. 네, 여기 옆쪽으로는 넓은 여기에다는 뭘 넣을 수 있을까? 뭐 다양한 거 많이 넣을 수 있겠네. 컵홀더가 또 여기에도 붙어 있고 그러네요. 계기판이 보면 되게 웃기게 돼 있어요. 난 이게 덮이는 줄 알았어. 모자가 있길래.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게 풀 LCD가 아니고 네. 디지털 계기판이긴 디지털 계기판인데 LCD는 가운데만 있어요. 그리고 양옆은 그냥 디지털 뭐 그냥 전자시계처럼 네네.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이미지예요. 그래가지고 뒤쪽에 백라이트를 통해서 요 고정되어 있는 이 표시 게이지만 나오고 가운데만 LCD 모니터예요. 시인성은 좋아요. 그리고 보통은 그 스티어링 휠 요 위쪽 사이로 해서 보게 되는데 네. 얘는 스티어링 휠이 그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야가 이 중간을 통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봐요. 마치 HUD의 포지션을 이렇게 염두에 둔 설계처럼. 요거 푸조나 시트로행이 이런 거 많이 해요. 네. 푸조는 아예 스티어링 휠을 밑으로 내리고 계기판을 위쪽으로 칵투스 같은 거. 네. 그 다음에 또 그럼 스티어링 휠이 이렇게 좀 아래로 내려와 있는 형태가 되고 보통은 요렇게 잡잖아요, 스티어링 휠을. 네. 근데 얘는 요렇게 잡게 돼요. 상용차는 요렇게 잡고 이렇게 팔 늘어뜨리고 이렇게 크루즈 가는 용도로 많이 하거든요. 버스 운전 네. 그 그렇죠. 각도죠? 네. 버스 운전은 얘보다 좀 더 누워 있는데 네. 승용차와 버스와 중간이에요. 네. 예. 그래서 손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딱 팔 늘어뜨리면서 크루즈 가기 좋은 위치다. 네. 그리고 앞쪽을 보면서 계기판에 뭐 걸리는 사실 이 스티어링 휠 사이에 여기로 보는 계기판의 그렇죠. 풍경이 네. 이렇게 쫙 잘리잖아. 아무리 잘 맞춰도 이게 사각형이 제대로 안 나온다고. 또 그걸 염두에 두고 디자인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맞춘다고 또 그걸 막 이리 조정하고 저리 조정하다가 나중에 에이 모르겠다 그냥 포기해버리잖아. 근데 이거는 걸리는 게 없어요. 물론 뭐 계기판에 뭐 별로 볼 것도 없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계기판 속도 뭐 RPM 게이지 그 다음에 정보 이런 것들이 눈에 걸리지 않게 전방을 보면서 같이 볼 수 있다는 건 좋은 거죠. 7인승, 9인승, 11인승 이렇게 있는데 11인승까지도 3점씩 별도로 다 바뀌었어요. 가운데 좌석조차도 다 3점씩. 네. 이런 것들은 안전을 잘 배려한 구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얘는 그 자율주행 보조 기능, ADAS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차선 이탈 방지서부터 전방 추돌 방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고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요게 이제 고속도로 주행 보조 네. 선택하면 요것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거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HD가 들어가 있고. 네. 사이드 미러 시야각, 후방 시야각 되게 좋아요. 네. 예, 시인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 보통은 이제 가로로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데 위로 길게 되어 있어가지고 거의 사각지대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네, 사각지는 시원합니다. 전동 도어 같은 경우에 일렬에서 열고 닫을 수 있는 장치 있고요. 그 다음에 후속 모니터로 이 3열, 4열 시트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또 기니까 네. 이게 5.25m인데 박스형으로 되어 있어서 엄청 길거든. 보통 대형 세단도 5.2m 나오긴 하는데 네. 앞에 트렁크 빼고 캐빈만 모으면 얼마나 그렇죠. 크겠어. 네. 근데 얘는 거의 캐빈이 거의 5m에 가까운 그 길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뒤에 4열에 있는 사람에게 말하면 소리 질러야 돼. 야, 그건 괜찮아! 그러면. 그 증폭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 음량을 증폭시켜서 스피커로 해서 좀 이렇게 왜 괜찮아 4열 그러면 괜찮아 하고서 이렇게 들리게 하는 그런 기능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상용차에서 많이 하는 배려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이렇게 타고 있으면 항상 부모들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도 들어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차가 상용차로만 설계된 게 아니라 가족용, 대가족용, 예를 들어서 뭐 가족이 한 7명, 8명 된다. 그럼 사실 카니발로도 뭐 가능하긴 한데 카니발의 실내 공간 활용도가 스타리아보다는 떨어지거든. 그리고 이 캐빈의 사이즈라든지 높이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는 훨씬 더 공간적인 이점이 크고요. 그리고 11인승이라 그러면 9명이 타고 가기 딱 좋거든.
보통은 11인승이면 9명, 9인승이면 7명. 중간에 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 참 좋아요. 그러니까 요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한 8, 9명 된다 그러면 이 가족용 수용으로도 괜찮은 것 같아요. 충분히 이용을 하시면서 승차감 이상해, 뭐 멀미날 것 같아, 너무 이거 딱딱해가지고 영 아니야, 이런 느낌은 절대 안 들 것 같다라는 얘기지. 그 다음에 또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상용차들 하부 보시면서 알루미늄 안 들어갔다라고 이제 서운해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요런 정도의 가격에 요런 정도의 상용차 중에서 알루미늄 들어가 있는 차 없어요. 기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하죠. 아니 뭐 가격 문제도 가격 문제지만 네. 이게 공차 무게도 무겁고 총중량도 많이 나가서 이거 여기 알루미늄 쓰게 되면은요 변형 쉽게 오고, 알루미늄은 변형 와가지고 교체하게 되면은 가격도 비싸요. 네. 그러니까 적합치가 않습니다. 중량을 견딜 수 있는 그 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저렴하면서 가장 신뢰도 있는 재료가 강이에요. 탄소강이 제일 좋아요. 그러니까 이 탄소강이, 여러분들이 왜 거기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안 갖고 있냐면, 고급차들은 이렇게 하부 들어서 보면 알루미늄 곳곳에 보이니까, 뭐 링크도 알루미늄이에다가 뭐 너클도, 그러니까 야, 이 알루미늄을 얘네들이 그냥 썼을 리가 있겠나, 이 알루미늄을 쓴 이유는 뭐 누구 말 맞다나 뭐 그냥 진동도 잡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알루미늄은 주요 목적이 경량화입니다. 경량화라는 거는 자동차에서 거동을 컨트롤하는데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디렉셔널 리스판스 비롯해서 그 비클 다이나믹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량화입니다. 경량화를 이루어야 컨트롤하기가 좋아져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빠르게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빠르게 관성을 정하면서 움직이는 무거운 물체를 이렇게 컨트롤하기가, 무게가 많이 나갈수록 어렵거든요. 관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으니까. 그러니까 경량화를 시키고, 특히 하부를 경량화를 시켜요. 하부는 동력계통이 작용하는 그 부위이거든요. 그래서 이 동력계통이 작용하면서 진동을 계속 받아내야 되는데, 그 진동을 빠르게 상쇄시킬 땐 상쇄시키고, 또 흡수할 땐 흡수하고, 회복될 땐 회복되는 이런 언스프롱 매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점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알루미늄만큼을 그래서 이제 많이 쓰는 건데, 이 상용차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무게를 많이 견뎌야 돼요. 그리고 사실 이 상용차가 언스프롱 매스 좋아가지고 이렇게 스포츠성 좋아봤자 110kg밖에 안 나는데 뭐 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무거운 무게를 잘 버티면서 변형이 일어나지 않고, 혹시 변형이 일어났더라도 그 부분을 빠르게 교체를 하면서 저렴하게 교체를 할 수 있는 경제성이 확보가 돼야 돼. 네. 근데 여기다 알루미늄만큼 어떻게 써? 구조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용차 보시면서 이제 알루미늄만큼 안 들어갔다고 서운하지 마시고, 이 또 탄소강 같은 경우에, 강 같은 경우에는 눈으로 봐가지고 두께, 형상 보고 이게 되게 부실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계측키를 통해서 실제로 어떤 강이 사용됐는지, 또 이 탄소로 해서 열 처리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서 얼마만큼의 강성을 확보를 한 그 강인지를 테스트를 해봐야 돼. 그러니까 단순히 두꺼운데 보니까 그 강성이 별로 좋지 않아요. 뭐 한 400, 500메가파스칼밖에 안 돼. 얇아서 부실한 줄 알았는데 막 기가 파스칼이야. 이러면은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선입견을 가지시면 안 된다. 뭐 이런 차들 하부 보면서 이렇게 부실하다 아니다 이거 눈으로 판단 못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 하부 리뷰를 좀 자제하는 이유도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가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단정해가지고 이건 그럴 거야 하는데 나중에 찾아보면 그거 아닌데, 이렇게 되면 한 번 한 얘기는 보정하기가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번 말 잘못하면은 그걸 보정하려면 10마디 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그거예요. 자꾸 충전료도, 전기차 충전료도 인상됐다고 막 기자들이 쓰니까 그 보정하기 얼마나 힘들어 지금.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운전 편의성도 좋아요. 운전 편의성도 일반 미니밴을 운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스타리아를 설계를 하면서 이 승합차와 미니밴, 그리고 뭐 카니발용도 요거의 어떤 중간 절충점을 찾아내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한 거가 아닌가 싶어요. 지금 현대차의 설계 기조가 퓨전인가? 뭐든지 섞어.
그러니까 미래와 레트로를 썼고, 그리고 스포츠와 세단을 썼고, 네. 그 다음에 승합차와 상용차를 섞고, 뭐든지 이렇게 섞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내게 하는 게 현대차의 새로운 경쟁 포인트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지금 스타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독점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차피 이건 독점인데 현대가 그냥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만들어놔도 사람들 모를 거 아니냐. 선택지가 없으니까 이거 사야 되는데 어떻게 믿어. 그런데 이제 이게 현대가 우물안 개구리 시절로 한국에서만 장사를 한다, 한국에서만 차를 판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지만, 이게 해외 시장에서 해외 밴들과도 경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를 나쁘게 만들어 놓게 되면 해외 시장에서 판매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이렇게 미래지향적인 디자인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이런 디자인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북미 소비자들은 또 이런 개성 있는 디자인, 유니크한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런 소비자들에게 미니밴을 선택할 때 스타리아가 전반적인 상품성에 대한 확실한 경쟁력이 없다 그러면 뭐 디자인만 보고 누가 선택을 하겠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맛을 냈다는 점, 네, 그런 점. 상용차로서의 기능성, 그리고 상용차의 용도를 뛰어넘어서 승용으로도 이용이 가능할 정도의 편의성과 승차감과 그 정도 수준의 안락함, 그러니까 안락함이 굉장히 좋다가 아니라 승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의 안락함 정도. 그 다음에 소재가 좋은 게 사용되진 않았으나 이게 3,000 중반에서 뭐 4,000 초반 두 트림이 있는데, 그 가격대와 차량의 사이즈, 출력 이런 거 감안해 보면 야, 그 정도 가격이면 뭐 이 정도 괜찮은데 라는 정도의 느낌은 주고요. 뭐 계기판이라든지 모니터 구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보시면 약간 아쉬움은 느껴지지만 기능적인 어떤 부분에 있어서 꽤 뭐 불만은 없어요. 조작감이라든지 아니면 뭐 고급감에 있어서는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 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해 놓고 보면은 뭐 선택하고 비교해서 뭐 이거 말고 다른 모델이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하나, 그런 환경을 감안하더라도 이런 어떤 밴이 필요하다, 이런 상용차가 필요하다, 이런 승합차가 필요하다 하면 스타리아는 추천이다. 네. 충분히 추천을 할 만한 차고, 기존 세대에 비해서 많은 점들이 좋아졌다. 그러면 차를 바꾸면서 오는 효과가 톡톡히 보실 수 있는 뭐 그런 선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 상용차하고 독점 시장이라서 기대를 별로 안 했거든. 그래서 더 이런 느낌이 들은지도 몰라요. 진짜 기대 안 했거든. 보통 잡은 물고기에는 먹이를 많이 안 주잖아. 이게 확실히 글로벌이 이래서 무서운 거야. 글로벌이 국내 우물안 개구리로 하면 안 되거든. 이게 해외에서는, 우리나라에서나 독점이지 해외에서는 미니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에서 경쟁을 해야 되니까 일단 해외 기준으로 상품성을 놓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소비자들도 거기에 대한 반사의 이익을 맞는 거지. 자, 이번 편은 장점 편입니다. 저희가 장점 단점을 나눠서 얘기를 하니까 장점만 얘기하고 단점 얘기 안 했다고 뭐라 그러지 마세요. 왜냐면 이제 이거를 같이 설명을 하면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긍정적인 면, 뭐 괜찮은 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정리를 하고요. 요 다음 편이 이제 스타리아의 단점 편이 되겠습니다. 단점 편에서 저희가 다양한 부분들을 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